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을 똑똑히 보며 자랐다. 어린 시절 나는 늘 물었다. 왜 어떤 사람은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한가?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였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기회를 받았지만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 속에 머물렀다. 그 차이는 생각의 방향이었다. 부자는 현실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았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문제를 찾았다. 나는 그 미묘한 차이를 누구보다 일찍 느꼈다. 1960년대에 한국은 가난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모두가 생존을 위해 허덕였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지금은 버티는 게 우선이다. 꿈은 사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버티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다. 나는 늘 미래를 상상했다. 그리고 내 상상력은 현실을 바꾸는 첫 도구였다. 부자는 상상하고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은 의심하고 멈춘다. 나는 내 안에 의심을 죽이는데 평생을 걸었다. 젊은 시절 나는 일본 유학을 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였다. 일본의 거리에서 만난 상인은 작은 가게에서도 명품처럼 물건을 다뤘다. 반면 한국의 시장에서는 대충 팔아도 된다는 말이 흔했다. 그 차이가 바로 부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 대충 살지 않겠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돈이 생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가난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방식은 유전된다. 부모가 가난한 이유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물려주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그 두려움을 깨뜨리기 위해 싸웠다. 세상은 나를 재벌이세라 불렀지만 나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가난했다. 가난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폭으로 결정된다. 한 번은 젊은 시절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다. 생각의 깊이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만 보고 부자는 10년 뒤를 본다. 그 말은 내 철학의 뼈대가 되었다. 내가 삼성을 이끌며 했던 모든 결정은 10년 후를 위한 것이었다. 부자는 내일을 계획하고 가난한 사람은 오늘을 소비한다. 돈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였다.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싶은가? 대부분은 전자를 택한다. 그러나 나는 후자를 택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난다. 생각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재산도 지킬 수 없다. 나는 늘 그렇게 믿었다. 삼성을 맡았을 때 나는 두려웠다. 겉으로는 대기업이었지만 속은 낡은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다. 그 말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나는 말했다. 그 생각이 회사를 망친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늘 같다.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고 현재의 실패를 변명한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한다. 나는 내 자신부터 부정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는 없다. 나는 직원들에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르치려 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의 넓이였다. 부자는 위기를 보면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보면 멈춘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멈춘 사람은 결국 뒤처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나 자신에게 자주 되묻는다. 그때 너는 왜 그렇게 도전했느냐? 그리고 대답한다.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크게 봤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불안을 키우고 부자는 가능성을 키운다. 결국 부자는 돈이 아니라 용기를 모은 사람이다. 나는 그 용기를 매일 조금씩 훈련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새로운 것에 뛰어드는 결단, 그것이 내가 가진 진짜 자산이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회사와 부유한 회사의 차이는 얼마나 큰 꿈을 꾸는가에 달려있다.
작은 꿈은 작은 사람을 만들고 큰 꿈은 큰 사람을 만든다. 나는 삼성을 세계로 이끌고 싶었다. 그 꿈을 비웃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꿈이 없는 조직은 곧 가난해진다. 가난은 돈이 없어 생기는 게 아니다. 두려움, 안일함, 무기력함이 쌓여 만들어진다. 반면 부는 도전, 배움, 책임이 쌓여 만들어진다. 나는 그 차이를 내 생애의 모든 순간에서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부자는 돈보다 철학을 먼저 가진 사람이다. 철학이 없는 분은 금세 사라지고 철학이 있는 분은 세대를 걷는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돈을 탓하지 말고 생각을 점검하라.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세상은 당신이 가진 돈보다 당신이 가진 사고에 반응한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선택이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에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다. 가난한 사람은 환경을 바꾸려 하고 부자는 자신을 바꾼다. 나는 환경을 바꾸지 않았다. 내 안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꿨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다. 부는 돈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 가난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상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한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기회를 만드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하여 젊은 시절 나는 자주 들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러나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되었다.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고 방심한 자에게는 냉정하게 등을 돌린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한쪽은 기회를 기다리고 다른 한쪽은 기회를 만든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언제나 움직였다. 기다림은 불안이었고 행동은 희망이었다. 도쿄 유학 시절 나는 매일 새벽같이 도서관에 갔다. 다른 유학생들이 늦잠을 잘 때 나는 미래를 공부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일본의 거리는 이미 기술의 향기로 가득했다. 반도체, 전자, 통신, 한국은 아직 걸음마였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산업이다. 하지만 내 주변은 냉소적이었다. 그게 한국에서 가능하겠어? 그 말이 내 피를 끓게 했다. 가능하지 않다는 말, 그것이 내 행동의 시작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부자는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현실을 보고 멈춘다. 현실은 언제나 부족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다.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의 원칙을 세웠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 준비된 자에게만 문을 연다. 삼성을 맡기 전 나는 오랜 시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희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재벌 2세니까.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붙는다는 것을. 운이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끝에 찾아오는 필연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운을 믿지 않았다. 대신 준비를 믿었다. 준비된 사람은 운이 없어도 살아남는다. 삼성 내부에서도 기회는 불공평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빛을 냈고 어떤 사람은 큰 자리를 맡고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 나는 그 차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을 맡으면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보고서에 없는 일을 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기회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다. 그들은 늘 말한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면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눈에만 보인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가 없으면 그것은 두려움이 된다. 부자는 기회를 보고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두려워서 피한다. 그것이 결정적 차이다. 나는 한 번도 완벽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했다. 그러나 나는 움직였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평생 아무 일도 못한다. 그것이 내 철칙이었다. 삼성의 프랑크푸르트 선언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임원들이 반대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그 결단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기회는 바람과 같다. 잡을 수는 없지만 방향을 읽을 수는 있다. 가난한 사람은 바람이 불 때 움츠러들고 부자는 바람을 타고 나아간다. 나는 항상 바람의 방향을 보았다. 기술의 바람, 시대의 바람, 인간의 욕망이 불어오는 방향을. 그 바람을 읽는 눈이 바로 통찰이었다. 나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바다가 주어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돛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돛을 내린다. 가난한 사람은 바람을 탓하고 부자는 돛을 단다. 인생의 차이는 그 한 가지 행동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나는 항상 돛을 올리는 사람이고 싶었다. 내가 삼성에서 추진했던 품질 제일주의 또한 하나의 기회 창출이었다. 많은 이들이 말했다. 지금은 양을 늘릴 때입니다. 질은 나중에. 그러나 나는 반대로 외쳤다. 질을 높이는 순간 세계는 우리를 주목할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다.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용기라는 것을.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라.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노력은 공평하다. 당신이 오늘 배우고 시도하고 도전한 모든 것이 내일의 기회가 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 속에서 불평을 찾고 부자는 시간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다. 기회를 잡기 위해선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한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매번 하나의 길을 발견했다. 실패는 문이 아니라 지도였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닫힌 문으로 보고 부자는 다음 길로 이끄는 표지판으로 본다. 결국 실패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기회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이미 기회를 버린 것이다. 부자는 위험을 계산하고 움직인다.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이유로 멈춘다. 그러나 세상은 움직이는 자의 편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1983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던 날 모두가 반대했다. 너무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단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기술만 따라가야 한다. 그날의 결단이 한국의 미래를 바꿨다. 그것이 바로 기회를 만든 순간이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기회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만들고 있는가? 기다리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준비하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회는 와도 지나간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준비된 행동가다.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지금의 주저함이 내일의 후회가 된다. 나는 평생 주저하지 않으려 싸웠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두 번째 진리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타이밍을 핑계 삼고 부자는 오늘을 발판으로 삼는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돈을 목표로 삼는 자와 돈을 수단으로 삼는 자의 차이에 대해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들었다. 돈이 있어야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돈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길을 잃는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다. 나는 평생 돈을 태지 않았다. 대신 돈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데렸다. 그리고 그 원리는 언제나 하나였다. 질은 생명이다. 삼성을 맡았을 때 나는 내부를 둘러봤다. 공장은 크고 사람은 많았지만 제품의 질은 불안정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이 너무 쉽게 흘러나왔다. 나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사를 망치고 한 개인의 미래를 무너뜨린다. 나는 회의석상에서 말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바꾸자.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현장을 돌았다. 먼지 쌓인 기계, 불량률이 높은 제품, 보고서 속의 숫자들, 그 속에서 나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다. 가난한 사람은 양을 믿고 부자는 질을 믿는다. 양은 눈에 보이지만 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나는 품질에 대한 집착을 병적으로 키웠다. 작은 나사 하나, 글자 하나까지 완벽해야 했다. 한 번은 공장에서 TV를 검사하던 날이었다.
한 직원이 불량품을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제품을 집어들고 말했다. 이 한 대가 우리의 미래를 망친다. 직원들은 놀랐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고객은 한 대만 사지만 우리는 수백만 대를 만든다. 그 한 대가 모든 걸 말한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나는 자주 말했다. 부자는 돈을 버는 대신 신뢰를 번다. 신뢰는 가장 비싼 자산이다. 그것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사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은 단기적 이익을 보고 부자는 신뢰의 수익률을 본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지만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품질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제품 하나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물건을 내 이름으로 팔 수 있는가? 내 이름을 걸 수 없다면 그건 실패였다. 부자는 결과를 자랑하지 않는다. 과정을 책임진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만 부자는 자존심을 위해 일한다. 나는 자존심으로 회사를 세웠다. 나는 돈이 많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 평생 싸웠다. 돈이 많을수록 불안은 커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기준을 세웠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 그 질문에 없다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하다. 진짜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돈이 따라오게 만든다. 그것은 철학의 차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결과로 보상받는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타락하고 목적을 위해 돈을 쓰면 성장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인생 철학이었다. 나는 부를 정의할 때 늘 이렇게 말했다. 불안, 자신이 만든 가치를 통해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상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모으고 부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은 나 없이도 돈이 흐르게 만든다. 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내 인생을 걸었다. 그 핵심은 품질이었다. 품질이 좋으면 브랜드가 생기고 브랜드가 생기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것이 돈의 진짜 흐름이었다. 1993년 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의 철학을 바꾸자는 선언이었다. 가난한 사고방식으로는 부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변화해야 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제품이 불량이면 그거는 고객의 돈을 훔치는 것이다. 이 말은 나의 신념이었다. 그 선언 이후 삼성은 품질 중심으로 다시 태어났다. 반도체, 휴대폰, TV 모든 부문에서 완벽을 향한 집착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는 삼성을 주목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이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진화한 순간이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목표로 삼지 마라. 돈은 목표가 될 수 없다. 돈은 언제나 달아난다. 하지만 기준을 세우면 돈은 따라온다. 부자는 돈보다 자부심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스스로의 기준을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다. 당신이 팔 수 없는 물건이라면 당신의 인생도 팔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삶의 태도였다. 어떤 일이라도 진심을 담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은 당신을 배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적당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위로하지만 부자는 그 한 단어를 경계한다. 적당함은 몰락의 시작이다. 나는 삼성에서 수천 번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이익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결정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손해입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단기 손해가 장기 신뢰를 만든다. 그 신뢰가 바로 부의 기반이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나는 늘 내게 물었다. 이 돈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오염시키는가? 그 질문에 오염된다는 답이 나오면 나는 그 돈을 거절했다. 부자는 모든 돈을 받지 않는다. 진짜 부자는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믿는다. 돈은 정직하게 흐른다. 당신이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돈은 언젠가 돌아온다. 하지만 속임수로 얻은 돈은 반드시 떠난다. 그것이 내가 본 인생의 법칙이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세 번째 진리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찾고
부자는 신뢰를 쌓는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와 실패를 기회로 삼는 자의 차이에 대하여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경영자로 기억하지만 내가 살아온 길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실패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내 인생의 교과서였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불을 잡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평생 깨달은 네 번째 진리다. 1980년대 중반 나는 삼성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시절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다. 그러나 어느 날 유럽의 한 박람회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삼성의 부스 앞에는 발걸음이 뜸했고 일본 브랜드 부스에는 인파가 몰려 있었다. 그날 나는 마음속에서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좌절 대신 분노를 선택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말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만 부자는 실패를 성장의 재료로 삼는다.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패는 언제나 가르친다. 다만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배운다. 나는 내 실패에서 귀를 닫지 않았다. 나는 기억한다. 1983년 반도체 사업에 처음 도전했을 때를 내부에서는 반대가 거셌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돈을 잃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지금 실패를 피하면 10년 후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시작했고 처음 몇 년은 참담한 결과였다. 적자가 쌓이고 불량률은 높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배웠다. 기술, 공정, 사람, 그리고 끈기를.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실패란 성공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운명이라 믿고 부자는 그것을 과정이라 믿는다. 과정과 운명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과정이라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 운명이라 믿는 사람은 중간에 멈춘다. 결국 부자는 실패를 중간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끝으로 본다. 나는 중간에서 멈추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나는 내부의 저항보다 세상의 비웃음이 더 두려웠다. 삼성이 변한다고 말도 안 된다. 수많은 언론이 조롱했고 내부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실패를 피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맞는다. 나는 그 운명을 거부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으려는 순간 이미 실패하고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마음은 행동을 멈추게 한다. 행동이 멈추면 변화도 멈춘다. 변화가 멈추면 퇴보가 시작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뒤로 밀린다. 그것이 실패를 두려워한 대가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번의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실패는 내 가장 비싼 수업료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손해로 보고 부자는 실패를 자산으로 본다. 손해는 지나가지만 배움은 남는다. 나는 그때부터 실패를 기록했다. 실패의 이유, 그로 인한 감정, 그리고 교훈, 그것이 내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패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실패가 없는 조직이 더 위험하다. 실패가 없다는 것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도하지 않는 조직은 이미 죽어 있다. 나는 실패를 관리했다. 실수를 벌하지 않고 실수에서 배움을 찾았다. 그 문화가 회사를 성장시켰다. 가난한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실패하면 변명한다. 환경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 그러나 부자는 묻는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 질문이 사람을 발전시킨다. 나는 언제나 내 실패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았다. 내 결정이 부족했다. 내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습관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실패의 크기는 곧 성장의 크기다.
작게 실패한 사람은 작게 성장하고 크게 실패한 사람은 크게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깊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속도다. 나는 누구보다 빨리 일어섰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는 순간 나는 전보다 더 강했다. 삼성이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때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 성공을 확신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실패할 때마다 확신이 생겼다. 실패가 쌓일수록 나는 더 큰 성공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아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놓친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비웃지만 그 비웃음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웃는다. 나는 수없이 비웃음을 견뎠다. 그리고 끝내 세상이 나를 존경했다. 실패는 나를 인간답게 만들었다. 성공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나는 실패 덕분에 배웠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 세상을 보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이것이 내가 깨달은 네 번째 진리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통해만 진짜 부가 시작된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에서 멈추고 부자는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과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하여 나는 인생을 돌이켜보며 확신한다. 부자가 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돈보다 더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을 돈보다 가볍게 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부자는 시간을 투자한다. 그것이 세상을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경계다. 젊은 시절에 나는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꼈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시간이 도망쳤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시간을 돈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1시간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했고 그 1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설계한다. 나는 아침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그 1시간이 나를 이겼다. 가난한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늦게 일어나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1시간을 미래에 투자한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살면은 평범한 인생을 살지만은 하루를 25시간으로 느끼는 사람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간다. 나는 그 1시간의 차이가 결국 10년의 차이를 만든다고 믿었다. 삼성의 임원들에게도 나는 늘 말했다. 당신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이 회사를 바꾼다. 회의와 보고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본질을 생각하라고 했다. 나는 이 일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중시했다. 가난한 사람은 바쁘다고 말하고 부자는 방향을 찾는다. 바쁨은 움직임이고 방향은 목적이다. 목적 없는 움직임은 소음일 뿐이다. 나는 늘 시계를 손목에 찼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게 시계는 다짐이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백 번 던졌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일주일이 사라지고 일주일이 사라지면 1년이 무너진다. 가난은 하루에 무의미함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부는 하루에 의미가 쌓여 만들어진다. 내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준비하던 시절 임원들과의 대화가 기억난다.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회를 기다리며 시간을 버리는 사람은 이미 늦은 사람이다. 그 말은 내 철학이었다.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지금이 늘 최선의 순간이다. 나는 시간을 다루는 사람과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를 수없이 보았다.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산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러나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다. 부자는 지금 당장 움직인다. 그들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다. 시간을 붙잡는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 이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가 생각 없는 시간이라 믿는다.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하루, 그 속에서 사람은 늙고 기회는 사라진다. 나는 하루를 쪼개서 썼다. 오전에는 분석, 오후에는 실행, 밤에는 성찰. 그 리듬이 내 인생의 엔진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일하면서 불평하고 부자는 일하면서 배운다. 그 배움의 시간 차이가 결국 부의 차이를 만든다. 한 번은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바쁜 게 아니라 시간을 태우고 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쓰는 시간의 질이 내 인생의 질이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빨리 사는 것이 아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써버리고 부자는 시간을 남긴다. 부자의 하루는 흔적이 있다. 가난한 사람의 하루는 흔적이 없다. 당신의 하루는 내일의 자산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지나가는 날인가? 그 질문이 부자의 시작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회사의 미래다. 모든 성공은 하루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부자는 하루를 쪼개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흘린다. 하루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이길 수 없다. 나는 그 싸움을 평생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시간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본 순간이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내 시간을 함부로 주지 않았다. 불필요한 약속, 의미 없는 대화, 목적 없는 만남, 그것들은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대신 나는 내 시간을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일에 썼다. 나는 인재를 뽑을 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그 대답으로 나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했다. 부자는 시간을 설계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견딘다. 견디는 인생은 결국 버텨내는 인생이 되고 설계하는 인생은 창조하는 인생이 된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다. 진짜 부자는 시간의 주인이다. 그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아낀다. 그들은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도구로 쓰지 않는다. 시간을 통해 자신을 완성한다. 나에게 시간은 돈이 아니라 작품이었다.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다듬으며 내 인생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간을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인생은 시계처럼 정직하다. 당신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당신이 집중하면 인생도 움직인다. 당신의 인생이 느리게 흐른다면 그것은 세상이 느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멈췄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시간을 놓지 않았다. 회장으로서의 시간, 아버지로서의 시간, 한 인간으로서의 시간,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말하고 싶다. 시간을 지배하라. 그것이 부를 지배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5번째 진리다. 부자는 시간을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은 시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사람을 소비하는 자와 사람을 키우는 자의 차이에 대하여. 나는 평생 사람을 연구했다. 기술보다 사람, 시스템보다 사람, 심지어 돈보다도 사람. 세상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도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였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소비하고 부자는 사람을 키운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6번째 진리다. 삼성을 이끌면서 나는 수천 명의 인재를 만났다. 그러나 진짜 인재는 숫자가 아니라 시야로 구분됐다. 눈앞에 성과만 보는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10년 뒤를 보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을 키웠다. 인재는 완성품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원석으로 온다. 그 원석을 갈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이 리더의 일이다. 나는 그 일을 내 생애의 사명으로 삼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을 수단으로 쓰지 마라. 사람은 목적이다. 가난한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부자는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 사람을 이용하면 잠깐은 편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사람을 키우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 열매는 영원하다. 나는 그걸 경험으로 배웠다. 1980년대 초 삼성이 한창 품질 혁신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한 엔지니어가 불량품 문제로 밤을 새웠다. 그는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해 울먹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포기하고 싶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이제 시작이다. 그 순간 그 젊은 엔지니어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실험을 반복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가 만든 새로운 공정이 삼성의 품질 기준을 바꿔놓았다. 나는 그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너 자신에게 상을 줘라. 나는 너를 믿었다. 그 한 문장이 그를 평생의 리더로 성장시켰다. 사람은 믿음으로 자란다. 돈으로는 잠시 동기부여가 되지만 믿음은 사람의 영혼을 깨운다. 나는 믿음을 투자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에게 돌아왔다. 부자는 사람을 신뢰하고 가난한 사람은 의심한다. 신뢰는 위험해 보이지만은 그 위험이 없으면 진짜 관계도 없다. 나는 수없이 배신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믿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조직은 결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먼저다. 기술은 사람이 만든다. 조직은 사람이 움직인다. 비전은 사람이 실현한다. 결국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무너진다. 가난한 조직은 규칙으로 사람을 통제하지만 부유한 조직은 문화로 사람을 움직인다. 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나는 외쳤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건 단지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 나는 인재를 평가할 때 성과보다 태도를 봤다. 태도는 배울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다. 가난한 사람은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부자는 태도로 신뢰를 얻는다. 나는 삼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태도의 리더가 되기를 바랐다. 지시 없이도 움직이는 사람, 보상 없이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사를 살린다. 한 번은 미국 출장을 가던 중이었다. 젊은 임원이 내 옆자리에서 말했다. 회장님, 저는 제 부서를 세계 1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는 부서를 위해 일하나 회사를 위해 일하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진짜 리더는 자신보다 큰 것을 위해 일한다. 그것이 사람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My first can, first 가난한 사고방식의 리더는 사람을 도구로 본다. 일을 잘하면 칭찬하고 실수하면 버린다. 하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사람은 과정으로 본다. 실수는 배움의 일부다. 나는 늘 말했다. 실수를 혼내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도전이 사라진다. 도전이 없는 조직은 늙는다. 나는 실패를 용납했지만 무관심은 용납하지 않았다. 나는 직원들에게 한 가지 습관을 강조했다.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라.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부족함에 빠르게 반응한다. 그러나 부자는 남의 가능성에 반응한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우고 지켜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나는 삼성 안에 수많은 가능성을 그렇게 길러냈다. 나는 사람을 다룰 때 기술보다 온도를 중시했다. 따뜻함 없는 조직은 냉정한 기계와 다를 바 없다. 사람은 온도로 움직인다. 너무 차가워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 나는 늘 그 균형을 고민했다. 차갑게 판단하되 따뜻하게 대하라. 그것이 나의 리더십 철학이었다. 나는 수많은 인재를 잃어봤다. 능력은 있었지만 마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 마음을 지켰는가?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회사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투자자처럼 대했다. 오늘의 성과보다 내일의 가능성에 투자했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리더는 사람을 남기고 리더가 아닌 사람은 기록만 남긴다. 나는 내 뒤에 기록보다 사람을 남기고 싶었다. 삼성은 내가 만든 회사가 아니라 내가 믿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였다. 그 믿음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나는 후배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사람과 함께 이겨라.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면은 끝없이 싸워야 하지만 동반자로 보면은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6번째 진리다. 사람을 소비하지 말고 사람을 키워라. 아벤나. 사람을 이용하면은 일시적 성공은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신뢰는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가난한 세대와 부유한 세대를 가르는 단 하나의 인생 태도에 대하여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짧게 대답했다.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 가난한 세대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부유한 세대는 현실을 이용한다. 가난한 세대는 과거를 탓하고 부유한 세대는 미래를 만든다. 나는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돈이나 교육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7번째 진리다. 나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랐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시절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내 세대의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시험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지만 나는 원망 대신 책임을 택했다. 그것이 나를 바꿨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자주 말한다. 환경이 너를 만든다고 믿는 순간 너는 인생의 핸들을 놓친다. 가난한 세대는 사회를 탓한다. 요즘 세상은 불공평하다. 부모 덕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러나 그런 말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 부유한 세대는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다르게 묻는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질문의 방향이 다르면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 나는 한 번도 세상을 이해받아야 하는 곳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세상은 싸워서 자리 잡는 곳이다. 나는 늘 말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가난은 고정된다. 배우는 사람만이 시대를 넘어선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학생의 자세로 살았다.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세상 앞에서 늘 배우는 자였다. 1990년대 초 세계 시장이 급변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미국, 일본, 독일을 수없이 오가며 새로운 흐름을 읽었다. 그러나 돌아올 때마다 내 귀에 들려오는 말은 같았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요.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래,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언제나 비웃음 속에서 시작했다. 나는 그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자극했다. 가난한 세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집착한다. 부유한 세대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한다. 시선이 밖을 향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시선이 안을 향하면 용기가 생긴다. 나는 늘 내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너는 오늘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나는 만족했다. 부는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불평 대신 해법을 찾아라.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해법을 찾는 자만이 미래를 가진다. 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그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생각이 멈추기 때문이다. 나는 문제 앞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답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늘 현실이 되었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만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오만하지 않았다. 단지 가능성을 믿었을 뿐이다. 가난한 세대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만 부유한 세대는 현실을 바꾸려 한다.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은 변명이다. 나는 수없이 현실을 바꿔봤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을 말하는 순간 혁신은 죽는다. 나는 어떤 일에도 될까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질문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가난한 세대는 문제를 두려워하지만 부유한 세대는 문제를 기회로 본다. 위기는 늘 같은 옷을 입고 온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다르면 위기의 의미도 달라진다. 나는 한 번은 젊은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요즘 세대는 열심히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방향을 가진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가난한 세대는 누군가가 기회를 줄 것을 기다리지만 부유한 세대는 그 기회를 직접 만든다. 나는 내 인생 내내 기회를 기다린 적이 없었다. 언제나 만들었다. 나는 부유함을 돈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부유함은 생각의 확장이다. 가난한 사람은 있음을 부러워하지만 부자는 가능성을 본다. 나는 늘 가능성에 투자했다. 사람에게, 아이디어에, 미래에. 그 가능성은 언제나 불확실했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 성장의 씨앗이 있었다. 가난한 세대는 확실함을 원하고 부유한 세대는 불확실함을 견딘다. 그 차이가 결국 부를 만든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안정만 바라보는 순간 인생은 멈춘다. 불안은 성장의 신호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 방향이 옳은 것이다. 가난한 세대는 두려움을 피하지만 부유한 세대는 두려움을 이용한다. 나는 수없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았다. 두려움을 이유로 멈춘 사람은 늘 가난했고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은 늘 부자가 되었다. 나는 세상에 경고하고 싶다. 가난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도는 유전된다. 부모의 불안, 불평, 포기 그 모든 태도가 자식의 사고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보다 태도를 물려줘라.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세대가 바뀐다. 나는 노년이 되어서야 확신했다. 부는 물려줄 수 있지만 철학은 가르쳐야 한다. 부자는 자식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 생각을 남긴다. 생각이 있는 자는 어떤 시대에도 살아남지만 생각이 없는 자는 어떤 시대에도 무너진다. 나는 내 자식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난한 세대는 항상 묻는다. 왜 나만 힘든가? 부유한 세대는 묻는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까? 그 차이가 세대를 바꾼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7번째 진리다. 가난은 세습되지 않지만 태도는 세습된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세대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진짜 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나를 부자라 불렀지만 나는 그 단어가 늘 불편했다. 부富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부란 결국 남긴 것다. 그리고 내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 사람과 세상의 변화였다. 젊은 시절 나는 속도를 추구했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것은 실패를 빠르게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다. 나는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 질문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말한다. 부는 돈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깨달음으로 시작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자유로워질 거라 믿지만 부자는 깨닫는다. 진짜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돈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사고방식이 돈을 바꾼다. 내가 삼성의 품질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 때문이었다. 당연한 것을 의심하라.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모든 걸 바꿔라. 부서, 시스템, 심지어 사람까지. 그 말은 단순한 경영 구호가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명령이었다. 나는 늘 나를 의심했다. 내가 옳은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기에 나는 멈추지 않았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 사고의 훈련이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버티지만 부자는 하루를 설계한다. 나는 수많은 성공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전부 달콤했던 것은 아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외로움이 있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스스로와 대화했다. 이거니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대답을 찾아 수십 년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진짜 성공이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를 넘는 것이다. 세상은 부자를 존경하지만 나는 가난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가난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부끄러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의 의미는 나 혼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나는 성공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한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책임이다. 돈이 많을수록 책임은 커진다. 나는 내 성공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회가, 나라가, 그리고 함께 일한 사람들의 땀과 헌신이 만든 결과였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당신이 가진 부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받은 기회다. 기회를 돌려줄 때 진짜 부가 완성된다. 나는 말한다. 부자는 돈을 남기고 위대한 사람은 철학을 남긴다. 나에게 부는 숫자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진짜 부였다.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다면 그것이 내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키려 하지만 부자는 배운 것을 나눈다. 나누는 순간 그것은 줄어들지 않고 커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난이 정신의 가난이라고 생각했다. 물질의 부족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의 가난은 깨달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깨달음 없는 부는 결국 무너진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다. 독서, 여행, 기술, 사람, 모든 것이 나에게는 스승이었다.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 부를 지키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였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부도 멈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배움이 없는 성공은 껍데기다. 나는 내 인생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한다. 스스로를 혁신하라. 그것이 곧 세상을 혁신하는 길이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만 부자는 자신이 변한다. 세상은 내가 변할 때 따라 변한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내 세상도 더 나은 곳이 된다. 나는 삼성을 이끌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IMF, 글로벌 경쟁, 품질 문제, 조직의 혼란. 그러나 위기 속에서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패는 인생의 반대말이 아니다. 실패는 인생의 과정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만 부자는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다. 나는 실패를 통해 더 강해졌고 그것이 나를 완성시켰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가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러나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진짜 인생은 철학으로 구분된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시간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기회를 나눈다. 그 나눔 속에서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다. 나는 더 이상 회장도 리더도 아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은 내가 만든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만든 변화였다. 가난과 부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에 있다. 당신이 오늘부터 바뀐다면 당신의 세대도 바뀐다. 세상은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난을 이긴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이미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깨달은 진짜 부의 정의다.